현장에서 진격하고 있는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승수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당겨 주십시오. 네. 네.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오늘 아침 보도된 걸 보니까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중앙지법에 가서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날 때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즉 국무회의를 적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고 그때 그런 취지로 말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CCTV에 보니까 뭐 문건도 받아보고 사람들도 다 모이고 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된 국무회의였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뭐 저도 사실은 너무 황당해가지고 잘 못 봤는데 그 중앙지법 본인 재판에 나가서는 당시 뭐 멘붕이었다. 그래가지고 위증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시 멘붕이 아니라 지금도 멘붕인 것 같아요. 정신이 안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시에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할 때 예.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예. 누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주체냐면 대통령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재를 하시는 거지. 본인이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국무회의가 아니야?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 거 본인은. 예. 예, 거기서 무슨 본인이 얘기하고 이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냐면 본인이 거기서 빠져나갈 것만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계속 이제 뭐 마치 계엄이 이제 절차적으로 잘못되고 어떤 요건을 못 갖추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본인을 빼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라면 그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지 말았어야죠, 당시에. 아니, 본인은 국무총리를 한 게 어느 정권의 국무총리를 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국무총리를 하면서 뭐 대통령의 어떠한 정통성이나 이런 것도 다 부정하고 당시에 어떤 절차적인 불법이 있었다라는 걸 다 본인이 위증까지 해가면서 다 나서서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 기대서 그 자리에 기대서 뭐 대통령 권한대행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였고요, 애초부터. 그리고 이제 와서 그걸 또 위증이라고 얘기를 한다, 본인이. 저는 절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시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당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제대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거는 그 비상계엄은 합법적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파면되죠?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의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그 사실은 지금 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나 김용인 장관 재판에서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가 없었다. 이게 이제 공소장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공소장에. 공소장에 그게 있고. 공소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절차적인 요건을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핵심적인 사항에 속합니다. 그거는. 근데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심판할 때 그러면은 문영배는 한덕수 얘기만 듣고서는 그 얘기를 한 거냐? 아닌 거죠. 사실은 문영배가 그때 당시에 한덕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지만 반대 진술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그때 당시에 증언을 했잖아요. 아니 이게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이후에 그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좀 더 이게 신속하게 한 건데 어떻게 그거는 의결이 있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계엄을 선포할 때는 의결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이상민 장관이 했었죠. 근데 이 모든 걸 딱 들어봐도 누구 말이 맞는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영배가 당시에 이 얘기를 듣고도 그냥 한덕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무회의는 없었다는 증거야 이게. 그러면서 그 진술을 채용을 해서 탄핵 결정에 이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영풍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판단의 기초가 흔들려 버린 겁니다. 판단의 기초라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없었다. 이 근본적인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의 판단의 근거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재심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증거. 예. 그 지금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그거라는 근거가 거예요. 나타났네요. 나타났죠. 거짓말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근거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보다 훨씬 더 심도가 깊게 판단이 되고 있는 지금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재판에서 판단이 돼버린다면 그 판결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성숙한 요건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만약에 지금 그 한덕수 전 총리의 위증 발언 이게 만약에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재심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심 청구는 일단 대통령께서 하셔야 돼요. 본인께서 예. 본인이 하시고 예, 본인이 재판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헌법적으로 이론을 구성해서 대통령을 우리 선출한 국민들이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맞고 이 한덕수의 위증에 대해서는 한덕수가 위증이라고 본인이 위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한 건지도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예. 내가 그때 그냥 정신이 나가서 부득이하게 뭐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부득이하든 부득이하지 않든 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거는 위증의 성립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거기까지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지금 정신이 아예 나간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인 재판에서도 희한한 식으로 대응을 해요. 지금 이 재판 대응 자체를 아직도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냐면 아직도 뭔가 내가 잘못했고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대통령의 계엄을 공격하면 그러면 본인은 빼줄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근데 이 재판부는 이미 본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진관이잖아요. 이진관 이 법관은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재판해가지고 내가 빨리 선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 관련되는 뭐 이상민 장관을 예.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김용현 장관 전부 다 내가 처벌하는데 일조하겠어라는 심증을 그냥 막 가감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진관 말대로 이진관이 지금 예단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한덕수에 대한 유죄 선고는 필수적이에요. 근데 본인을 봐줄 거라고 아직도 생각한다면 본인이 지금 판단 능력이 결여가 된 거죠. 근데 어떤 또 한 보도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보다 한덕수를 먼저 1심 선고를 한다는 보도가 또 났거든요. 그게 이진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진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온 거고. 근데 그 사건에 어떻게 보면 특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건의 주범은 윤석열이고 종범이 한덕수인 거 아닙니까? 네, 또 맞습니다. 종범이 뭐 다른 장관들이잖아요. 근데 주범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종범을 먼저 선고하죠?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란이 성립이 된 다음에 예. 내란 방조가 됐든 뭐 내란 선동이 됐든 내란 뭐가 됐든 간에 예. 기본적인 본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본범이 성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본범에 대한 판단을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진관에게 주어진 그 알량한 권한이라는 게 한덕수에 대한 재판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관은 지금 법관이라는 자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법관이 판단하는 건 무조건 정당하고 법관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내가 이 재판부 안에서는 내 맘대로 해도 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법원의 판단이 모순됐을 때 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진관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까? 왜? 그러면 왜 가능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덕수가 내란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다고.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덕수가 본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내란 방조예요라고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덕수는 자꾸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고 나는 방조를 안 했고 근데 내란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방조 안 한 걸로 봐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진관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뭐 참
지금 결국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이진관 중앙지법 형사 33무가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기현 네. 부장판사 거기 인데 그러면 이게 선고를 누가 먼저 하느냐 이거는 재판부끼리 좀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은 협의를 하지 않겠지만 예.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제 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현 장관님도 예.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고 한성진 재판부에서 또 받고 있는 예. 게 있어요. 한성진 재판부는 당연히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을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로 보여져요.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누가 봐도 어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범과 종범의 관계, 그 다음에 주된 범죄 사실, 주된 공소 사실이 있고 그거에 수반하는 공소 사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한성진 재판부 같은 경우는 뭐 증거인멸죄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내란이 성립하면은 증거인멸이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범죄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고려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저기는 안 하겠다는 거죠. 저기는 네 누구죠? 그 이진관. 이진관은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는 이유는 안 한다면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이진관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한덕수 본인이 자꾸 그걸 갖다가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니까 본인의 자백이 있는데도 반대되는 판결을 한다. 이것도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됐어 하고서는 내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참 이거 한덕수 전 총리가 왜 저런 갈치자 행보를 보이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갈치자가 맞습니까? 저는 한쪽으로 쭉 가는 것 같은데. 한쪽 쭉 가는 거 같아요. 그냥 계속 가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희가 이 계엄이 있은 뒤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국무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그 계엄 사실을 거기서 받았다, 들었다. 당연히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 한덕수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희한테 허위 사실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와서는 다 밝혀졌잖아요. 다 밝혀졌잖아요. 본인만 그게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고 예. 지금 와서는 또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내가 위증한 것 같다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표님께서 점잖으시니까 이제 뭐 갈치자 행보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한쪽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네네. 그렇군요.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김용현 장관님 재판은 최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좀 동향을 좀 알려주십시오. 김용현 장관의 재판 이제 먼저 이제 그 지기현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예. 그 이제 우리 내란 제가 자꾸 이 내란이라는 얘기를 입에 담기가 싫어가지고 그런데 사건명 자체가 내란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공소사실이 내란이라서 이 재판은 지금 이제 대통령 사건하고 같이 이제 병합이 될 것이고요. 다 한꺼번에 이제 선고를 하겠다. 이제 대통령 이 지금 세 갈래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사건,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의 사건, 그 다음에 경찰 쪽 사건 이렇게 세 갈래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군사법원 사건들이 또 따로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요 세 사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한꺼번에 병합을 해서 12월 말쯤에 병합을 해서 이제 1월 달쯤에 이제 뭐 어떤 결론을 내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사실 뭐 좀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과정에 이제 한덕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시게 된 거죠. 증인으로 나가시게 됐고 거기서 이제 감친이 뭐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예. 다만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 예. 첫 번째 국회가 제일 이들이 주장하는 내란에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유리창 깨져서 예. 유리창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근데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면 계엄군이 출동을 했는데 거기에 그 불상의 군중 저희는 폭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불상의 군중들이 막 총을 뺐고 그 장면 나오죠. 뭐 여성 정치인이 뭐 총을 막 뺏고 안기령이가 안기령이 저거.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그게 안기령만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좀 관심종자니까 그냥 안기령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거의 모든 군인이 그런 피해를 겪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군용물을 탈취당한 군인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군용물에 해당하는 케이블 타이가 있거든요. 케이블 타이 이제 포박할 때 쓰는. 예. 이거는 당연히 원래 장비로서 갖추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이재명과 김민석이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도 있어요. 그거는 뭐라 그러냐면 군용물 횡령죄라 그럽니다. 그거를 군용물 횡령죄. 그렇지.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님께서 이 내란의 어떤 증거를 잡으셨네 이렇게 사람들이 막 헷가닥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우리가 냉정을 찾고 생각을 해보면 군용물을 습득해가지고 횡령한 거다 결국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권총집 뺏기고 뭐 그 다음에 군용물 탈취당하고 이런 피해 사례가 속속 증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폭도나 어떤 폭동을 일으킨 건 계엄군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임무를 받으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군인이 무슨 그 임무가 적법하네 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좀 깊게 밝혀진 사실이 이제 그 군인들 포함해서 군인들은 그나마 군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되게 좋게 그냥 말씀하시고 본인이 견디는 그런 어떤 내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 경호 당시에 경호관들 이런 사람들을 그 경찰이 불러다가 인권 침해를 하면서 수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수사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질문의 내용도 정말로 거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거죠. 그냥 여기서 잘못하면은 피의자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오늘 다 해야 된다. 우리가 21시 넘으면 야간 조사 안 되거든요. 그렇죠. 밤 9시. 네. 03시, 04시까지 허다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저희가 법정에서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제 재판도 마찬가지였고 증인 신문을 해서 이런 사실 3시까지 조사받은 게 맞냐, 4시까지 조사받은 게 맞냐. 그건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다. 너무 압박이 심했던 것 같은데 부담감 느끼지 않느냐. 그러면 가만히 계시다가 그런 면이 다소 있습니다라고 점잖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법 수사가 횡행하고 불법 수사가 어떤 수사기관에 의해서 특검에 의해서만 자행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누구에 의해서 자행됩니까 지금? 법관에 의해서 자행되는 거예요. 이진관이라는 이런 법관이 무슨 이상민 장관, 일국의 장관을 하셨던 분이나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이 이런 분들 증인으로 나오면 법정형 사형인 거 알고 있어요? 이런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협박이지 이게 뭡니까? 법관이 이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김용현 장관 재판을 하면서도 경호관이나 우리 군인분들이나 경찰분들 거기에 이제 그냥 그 경력을 투입했던 경찰분들이요. 그분들이 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당했던 고초들이 정말 수없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언론에도 배포를 하고 하겠지만 이런 정말 눈물이 정말 마음속에서 막 이 샘솟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느냐? 이 재판을 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법관도 동원이 되고 이진관이랑 판사가 뭐 변호인 감치한다 그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의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해요. 그렇죠. 압박을 안 느끼는 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압박을 느끼는 게 당연한 인간인 거죠, 당연히. 제가 이제 지난 그 지기현 재판부 재판에서 이제 지난 금요일날 얘기를 말미에 했습니다만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 변호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지금 뭐 그리고 장관인 뭐 피고인도 말할 것도 없고 재판부조차도 압수수색 영장을 당하고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검사들은 거기 특검 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 말고는 검사들도 재판을 하고 있는데 검찰청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수사를 하고 어떻게 공소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재판 하나를 두고 모든 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세력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세력은 누굽니까? 이 재판이 무죄가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민주당 세력이죠.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뒤흔들고 서영교 같은 자가 법사위에서 왜 지기현 재판 관리 똑바로 안 합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떠들어대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지기현 재판부를 압박하고 뭐 재판 당사자들을 압박하는 데는
본인들이 정말로 급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왜 급하겠습니까? 무죄 나올 것 같으니까. 무죄 나올 것 같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못된 게 밝혀지고 있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대통령 재판에서 그 국무회의 그 CCTV가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 CCTV만 공개했지 변호인들한테 보여주지도 않던 거예요. 그거. 자기네들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CCTV가 어떻게 해서 공개됐죠? 그것도 불법적으로 사실은 그런 그거 엄청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탑 시크릿이죠. 그러니까 예. 극비 사항이죠. 그거는 아니, 대통령은 화장실 가시는 것도 사실은 극비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국무회의를 했다. 일국의 요직의 장관들이 다 모여서 막 이거는 탑 시크릿입니다. 근데 수사기관이 특검이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한 겁니다. 경호처. 그래가지고 그 CCTV 다 저거 하고서는 정작 재판하고 있는 당사자들한테는 그 비밀이라서 못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언론에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재판을 하면서 공개가 된 거죠. 하면서. 참 코미디 같은 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재판 공개라는 거를 사실 규정을 했잖아요, 특검법에 민주당이. 원하던 바는 뭐냐?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망신 주듯이 그냥 계속 재판에서 막 그냥 뭐 말실수하거나 뭐 잠깐 뭐 표정이 조금 안 좋았다거나 이런 것들 편집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녀 사냥해야지 했던 건데 정작 알려진 건 뭡니까? CCTV가 공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국무회의 있었다. 뭐 적법했다. 무슨 계엄군의 폭동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가 계엄군이다. 이런 사실들이 다 공개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 지금 뭐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관심이 아주 폭발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이하상 변호사님하고 권우현 변호사님 감치를 왜 한 거죠? 참 이것도 황당한데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보도 자료도 내고 지금 법적 조치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진관은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재판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재판을 담당하는데 좌파들이 엄청 띄워줬어요, 사실은. 중계를 하면서. 왜냐면 한덕수가 워낙 제가 볼 때 한덕수가 워낙 뭐랄까 비리비리하게 하니까 쉽게 말해서 제대로 본인 주장도 제대로 못 펼치니까 이진관이랑 판사 기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고압적인 자세. 요새 그렇게 재판 안 합니다. 다른 재판부도 어디 가도 그렇게 재판 안 합니다. 최대한 의뢰인, 뭐 피고인의 말도 들어주고 검사의 말도 들어주고 뭐 변호사의 말도 들어주고 다 이렇게 민사만 가도 그렇게 재판을 하는데 생판 처음 보는 방식에 원님 재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원님 재판. 인상 뻑뻑 쓰면서 뭐 그냥 뭐 사형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판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 내란머리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내란머리 세력에 내란머리로 호도하려는 이 세력들에게는 메시아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자아가 비대해져가지고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뭐냐면 김용현 장관님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거기에 변호인으로서 동석하겠다. 그거는 헌법상 권리거든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 장관님이 증언할 때조차도 문영배조차도 그거를 막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신뢰관계인으로서 변호인 동석하는 거를 막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에서도 피고인인 사람이 증인으로 나올 때는 변호인의 동석을 허용했습니다. 다. 그런데 이진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요? 없습니다. 이유가 없네요. 이유는 그런 제도는 증인이 피해자일 때만 있는 거다. 그거는 이 본인이 그 형사소송법의 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헌법상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고려하지 못하고 헛소리 하는 거고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래서 어쨌든 다 좋다 이거예요. 뭐 판단 잘못될 수 있으니까 가서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판단이 잘못됐다. 다시 재고해달라고 얘기를 하러 들어갔어요. 얘기도 못했어. 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방청권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방청권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신뢰관계인 증인의 변호인이다. 그러니까 감치합니다. 끌려갔어요. 이게 끝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이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에 나와서 뭐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뭐 재감치하겠다. 그건 뭐 또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 데 있어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감치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날 이제 감치 재판이라는 걸 또 합니다. 그래서 감치를 어떻게 할지를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진관은 그때라도 변호인
그 이제 이하상 변호사님과 권은현 변호사님 두 분이 변호인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바깥에 있었고요. 예, 예. 법정 바깥에. 예. 변호인 없이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어. 초유의 재판을 하는 거죠. 초유의 재판. 그러고서는 감치를 15일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감시 명령서에 뭐 구체적으로 특정도 못 되게 썼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변호인들 이제 감치 대신 분들께서 그 일단 변호인이 들어오면 그때 진술하고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 안 불러준다. 우린 못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진관이 자기 맘대로 쓴 겁니다. 뭐라고 썼느냐? 안경 쓴 키 작은 남자. 그러고 나서 이걸 갖다가 이게 뭐예요? 이 판결문인데 그것도 그렇게 개판으로 써도 판결문인데 그걸 갖다가 저기 서울구치소에 주고서는 집행을 하라 하니 특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상의 기본 요건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런 논리라면 이것도 판결문이라고 우긴다면 이런 식의 판결문이라고 우긴다면 아니 대통령 개헌해서 국무회의가 왜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결국에는 집행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는 해서 결국에는 석방이 됐죠 그날 저녁에.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응원해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너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했죠. 유튜브에서 발언 중에 이제 본인을 욕했다. 저는 그걸 가지고서는 그게 본인의 권한 내에 있습니까? 본인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재판 권한 내에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근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나서서 이진관을 위해서 나서서 우리를 법적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변호인들을. 그걸 가지고 이진관이 해야지 왜 법원이 나서서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일련의 흐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진관이 저렇게 감치를 하고 인신구속을 하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이 불법적인 상황에는 완전히 침묵하는 법원이 나서서 변호인들을 공격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중앙지방법원이라는 데가 이 법원장 적어도 법원장이 이진관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 11시죠. 조금 전입니다. 조금 전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오민석 중앙지방법 법원장이고요. 그리고 이진관이랑 같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 그렇군요. 지금 어제 오후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란 재판부를 다시 민주당이 추진하겠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아니 내란 재판부 추진한다는 게 지난달에도 나왔는데 뭐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또 내란 재판부가 나온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 예정이 지금 1월 달인데 네. 그것하고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나요? 글쎄 이제 저희가 뭐 확신을 할 수 없고 오히려 확신을 한다는 게 문제겠죠. 재판이라고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을 갖다가 예단할 수 있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금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 안 할 테니까. 근데 이제 문영배 같은 사람은 뭐 처음에 소양이 부족하니까 받자마자 난 이거 탄핵인 줄 알았네 이런 소리 떠들고 다니지만 그건 문영배 같은 사람들 얘기고 일반적인 판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의 결론이라는 건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내란 특별 재판부를 한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저는 좀 예측이 되더라고요. 어떤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기현 재판부가 만약에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좌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어떤 정해진 형사소송법 틀 안에서 진행이 된다면 재판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요. 예. 이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예. 여기 내란 특별 재판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아요. 왜 가능하지 않냐면 첫 번째 그렇게 됐을 때는 그동안 심리했던 거는 어떻게 할 거며 재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내란 특별 재판부는 결국에 1심인데 2심은 어떻게 2심 내란 재판부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예 이게 어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죠. 결국에는 지기현 판사나 아니면 다른 재판부가 하는 것처럼
재판이 중계가 되잖아요. 중계가 되니까 중계는 원래 마녀 사냥을 위해서 중계를 한 건데 재판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적법하게 진행되는 거야. 생각보다 다르게. 막 그냥 마녀 사냥하듯이 6개월 안에 막 끝내고 막 그냥 이진관처럼 막 그냥 다 잡아넣어 막 이러고서 너 사형이야 막 이러면서 이진관의 재판을 그렸던 거죠. 근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이진관 같은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민주당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네. 상당히 불리한 선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는 거죠. 다만 우리가 믿을 거는 이 사법 체계 안에서 절대 불가능한 재판부 얘기를 하는 거다. 지기현 부장 판사에 대해서 그 민주당 세력이 굉장히 뭐 압박을 가하는 듯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뭐 압수수색 하는 것도 그런 뭐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압수수색은 이제 지금 3대 특검이 들어와 있는데 3대 특검이 이제 영장 치는 거 말고 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영장은 또 잘 쳤느냐? 아니에요. 기각률이 높던데요. 기각률이 통상의 2배, 3배가 됩니다. 뭐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 90% 기각이에요. 10개 치면 9개가. 다 기각이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특검의 이야기대로 이 논리를 다 구성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돼야지만 그러면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겠네 이런 걸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영장. 암만 너네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그 내용을 보면 다 기각되고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이제 인용이 된 모양입니다. 그 택시 앱 사용기로. 택시 앱. 그러니까 결국에 그 수많은 영장을 친 것 중에 압수수색한다고. 차마 이제 구속한다는 얘기는 너무 속보이니까. 압수수색 영장 그 수많은 것 중에 말이 되는 거는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말이 되는 거. 그나마 그냥 조금이라도 이 공소사실하고 자기네들이 피의사실이라고 혐의를 막 씌우려고 하는 것 중에 관련이 있는 거는 딱 하나였다. 딱 하나. 근데 그 영장도 결국에는 집행하고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지금 공수처가 했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이걸 해놓고서는 지금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앞으로도 계속 면밀히 어떤 유의미한 자료를 검토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계속해서 영장을 치고 있고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메시지를. 그 판사한테. 네, 판사에게 주는 거죠. 그럼 압박이죠. 아니 그러면 공수처가 법관도 아니고 나부랭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지령 아니면 이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네. 참 이거 재판이 지금 그 예정돼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12월 말까지 심리를 다 마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심 선고는 대충 언제쯤 예상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지기현 재판부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거는 1월 중순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지연된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재판부가 나름대로 수립했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중간에 이제 특별검사 들어온다, 특검법 통과돼가지고 이게 막 재판이 지연된 게 많습니다. 막 이상한 증거들 막 신청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늦어도 2월까지는 어떻게든 선고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재판이라는 게 저희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도 그렇고 뭐 저희가 직접 얘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지금 장관님 변호인단도 그렇고 이 재판 절차가 어떤 심리가 충분히 성숙됐다라고 하고 볼 수 있는 그 관점에서 그런 전제에서 저희가 재판 절차 진행에 최대한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뭐 일부러 무슨 뭐 특검이 하는 것처럼 시간 끌고 재기소한다, 뭐 협박하고 뭐 이런 짓 안 하고요. 저희는 저희는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픈 거는 이렇게 막 뭐 예를 들면은 뭐 증인으로 경찰이나 군인 뭐 경호관 분들 막 이런 분들이 2번, 3번 끌려 나오고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어떤 방어권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좀 양보하는 선에서라도 그와 같은 조치를 좀 해서 최대한 재판을 좀 뎁스 있게 깊이 있게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연말 지나면은 이제 연초에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계엄이 있은 지 이제 한 달이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요때가 되니까는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무슨 계엄을 사과해야 된다는 둥 뭐 이러는데 계엄을 사과할 권한도 없다 본인들에게. 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사과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제가 그분들께 꼭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거나 뭐 조이대 사법부를 해체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온갖 불법 수사를 특검이 자행하고 이런 불법 특검과 불법 수사와 불법 재판과 불법 탄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람들만 꼭 계엄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사과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도 정치인의 역할이다. 정신 차리고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방송 다녀오시는 분이죠? 예, 방송 다녔습니다. 아, 오늘 스타일이 쌈박합니다. 우리 뭐 이영풍 뭐 대표는 뭐 항상 쌈박하잖아. 원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네, 요즘 뭐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부부터 조금 말씀 이어서 하고 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이 사과 아니 우리가 이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7일 사과했더라고요. 사과는 대구에서 과거 많이 났었죠. 예, 사과. 사과는 근데 이제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뭐 영주 경상북도 북부지방을 갔는데 저는 지금 사과를 주장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자기 정치.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리는 사람이다. 예. 자,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언론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가 사람이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사과를 이야기하면 마치 본인이 뭐 아주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를 이제 보일까봐 그런 어떤 주장을 특히 12.3 1주년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다. 자, 저는 한 세 가지 이유를 들면 첫 번째는 좀 전에 우리 이영풍 대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과를 그동안 안 했습니까? 신물나게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했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했고 대선 국면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도 했죠. 그다음에 또 송원석 대표도 했습니다. 신물나게 했는데 또 무슨 사과를 한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과를 하면 좌파들과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 정신 차렸네. 이제 국민의힘 지지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아니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사과가 부족하다. 진정성이 없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발짝 저희가 물러가면 오히려 두 발짝 요구를 하는 게 저쪽 집단이고 일반적인 어떤 국민적인 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 이유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만약에 사과를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산토끼는 못 잡고 내부 분열만 일으켜서 집토끼만 떠나가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가. 우리가 이미 봤지 않습니까? 2017년도 국정농단 할 때 이 사과 이슈로 가지고 당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그래서 아주 강경하게 사과를 주장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른당한 거 뛰쳐나갔잖아요. 바른정당을 갔죠. 예.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다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통합을 한 우리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에서는 사과 연연할 필요가 없다. 사과는 곧 민주당 좌파의 프레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유리한 전장에서 싸워야 됩니다.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이종 격투기 UFC가 있지 않습니까? UFC의 지금 이제 가장 인기 스타가 브라질 출신의 알렉스 보아탄 페레이라입니다. 이름 좋은데요. 알렉스 보아탄 페레이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밀급에서 출발해서 지금 라이트 헤비기까지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복싱 베이스인데 결국은 이런 어떤 이종 격투기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약한 것은
디펜스를 하고 즉 그래플링이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어떤 들어오면 이제 적당하게 테이크다운을 방지하게 디펜스를 하고 예. 결국 자기의 어떤 무기 이제 복싱에서 이제 이기는 거죠. 자, 우리가 사과라는 우리 불리한 프레임에서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유리한 지금 이슈 프레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문제, 환율 문제, 또 대장동 이런 항소 포기란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또 사법부를 개혁한다고 해서 지금 뭐 마구잡이로 지금 유연적으로 지금 이제 사업부 독립을 짓밟고 있는 이런 태도는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당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프레임에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유리한 프레임에서는 싸우지 않고 불리한 사과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거나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12월 달에 특히 한빠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어떤 윤리위원회의 어떤 처분 이걸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겠죠.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러면서 또 주장하는 게 장동혁 대표 체제에 와서 당 지지율이 정체다. 뭐 이런 어떤 논리를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다음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겠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 분석을 하면 이제 그 갤럽처럼 전화 요원들이 하는 것은 20%대 당 지지율이 있고 그렇죠. ARS 여론조사는 30% 많이 올라가요. 중후반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우파 보수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 체제에 들어와서 굉장히 좀 위축되고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게 ARS 전화를 받으면 그것이 기록이 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받지를 않죠. 심하면 댓글도 잘 달지를 않는 그렇죠. 추적당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화로 여론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좀 오염이 돼 있고 ARS로 봐야 되는데 ARS 기준으로 본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15% 정도 당 지지율이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한 5%에서 10% 차이가 납니다. 물론 뭐 2% 3% 차이가 나는 ARS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100일 정도 기간을 봤을 때 점진적으로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당 정체 지지율이 정체다.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지금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저 지지율 보면은 이거 엄청 좋아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음 차기 주자 여론조사 하더라도 항상 지금 장동혁 대표가 1위입니다. 그래, 1등으로 1위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권은 이제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뭐 지금 김민석이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1위고 또 심지어 조국에서. 심지어 지금 정청래는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7%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개인 지지율, 당 지지율도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에 있는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자멸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잘 싸울 수 있는 링에 올라가서 싸워야지 자기가 불리한 링에 끌려 들어가서 싸운다는 게 괜히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 2월 달에 22대 총선 직전에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바구니 물가 좀 올랐다고 해가지고 대파 들고 쇼를 했어요.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아니 근데 그때는 사실은 물가도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 품목별로 약간씩 오른 게 있고 하나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대파였기 때문에 대파 쇼를 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정말 살인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환율 때문에 수입 어떤 관련된 예를 들면 뭐 석유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때문에 지금 주유소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그 주로 수입하는 농산물 가격도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수입 재료를 가지고 하는 예를 들면 칼국수라든지 것도 기본이 지금 12,000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전장에서 싸워야 되죠. 과연 그런데 이런 유리한 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리한 어떤 전장인 사과라는 그런 전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지만 정말 무책임하고 당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우리 홍 의원님도 이제 그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아니 국민의 민심을 존중한다고 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안 됩니까? 왜 무소속으로 안 하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
되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아,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실제 별따기죠. 해보셨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당의 일단 우산이라는 게 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당의 어떤 조직 인지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우파 보수 지역이 강한 어떤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어렵다. 그런 면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예를 들면 지난 21대 때 무소속 당선된 권성동이라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고 또 윤상현 의원 무소속으로 지금 2번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 관리 기반이 정말 철저한 사람입니다. 개인 어떤 인지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의 공천을 못 받으면 사실상 낙선이죠. 낙선이죠. 그런데 우리 당은 참 안타깝게도 개인이 정말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하고 이런 어떤 입장보다는 자꾸 그 당 지도부에 자꾸 줄을 서는 것이 공천에 유리하다는 그런 자꾸 이제 인식이 강해서 싸우고 뭐 일하고 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꾸 눈치를 보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가 공천을 행사할 수 있는 당 지도부가 아닌 거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의 어떤 말발이 잘 안 먹히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총선을 앞두고 말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 나갈 사람들이 많이 없죠. 물론 뭐 일부 광역자치단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당 분위기에서 아이고 내가 뭐 대구시장 나가겠다, 경북지사 나가겠다, 부산시장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박수 받겠습니까? 몰매 맞죠?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부분 또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관심이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에서 당 지도부의 공천권이 현역 의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죠. 가령 그 지금 해당 행위나 해당 발언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뭐 당원권 정지 이런 처분을 내릴 수는 있나요? 내릴 수가 있죠. 당연히 내릴 수가 있죠. 그건 뭐 당연히 내릴 수 있고 저도 이제 당 지도부의 장동혁 대표나 김문수 최고위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패널 조정해야 된다고 제가 1번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게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공중 방송에서 당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이미지의 영향이 큽니까? 예. 그런데 당이 어떻게 보면 간판으로 나간 사람이 예. 당에 대해서 해당 발언을 한다. 그것은 당원으로서 당연히 그거는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당원으로서 제재를 받으면 그 패널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그렇기 되는 때문에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역 의원들은 더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 윤리에서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저는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그런 어떤 개별적인 상황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게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서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1인 1표제를 하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게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갈등과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 즉 지금 현재 당헌 당규를 우리 국민의힘도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싸우고 그리고 한 사람들을 평가를 해서 다음에 공천권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당헌 당규를 지금 개정을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했는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재판에 나가서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 이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아니 이건 뭐 헌법재판소에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그러면 이거 적법한 증거가 채택되지 않은 건가?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지금 질문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5년이 구형됐는데 15년 구형된 저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시기적으로 이 본 사건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내란 재판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네. 한다는 일단 시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예. 또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12.12보다도 더 국격을 손상시켰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어떤 구형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방금 이영풍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 본인이 헌재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위정이었다고 말한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헌재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통상적인 국무회라고 볼 수가 없다. 없었다, 나는 문건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문영배 당시 헌법재판부에서 채택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즉 절차적 흠결의 그렇죠. 가장 중요한 정언으로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완전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한덕수 전 총리는 끝까지 그걸 숨기고 싶어 했겠지만 CCTV가 공개됨으로써 숨기지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참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참 지금 와서 하는데 처음에 이 내란 특검에서 재판 과정을 공개하겠다 할 때 굉장히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재판이 여론 재판화 될 수가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마녀 사냥이 될 수가 있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네. 아니 의외로 내란 특검에서 그리고 다른 특검에서도 공개가 돼 버리니까 네. 이게 몰랐던 사실이 확 드러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되죠. 네. 이 CCTV에 대한 이 국무회의도 분명히 국무회의 정숙수 채워졌고 문서가 있었고 이게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야기했던 정상적인 국무회의가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문영배 재판부의 탄핵이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오히려 이 탄핵이야말로 내란이다. 그렇게 지금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 즉 그때 당시에 의견이 갈렸던 부분들 중에 예를 들면 국헌문란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즉 대한민국 국회 침탈을 하고 체포를 하고 의결 방해하는 이런 거였는데 자 그때 당시에도 이 국회 어떤 침탈 즉 끌어내라는 이런 부분이 의견이 갈렸습니다. 예. 수방사령관 이진우와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의견이 갈렸어요. 예, 예. 이진우는 의원들 끌어내 그런 걸 명령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예. 곽종근은 대통령부터 끌어내라 이런 어떤 명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곽종근 끌어내라 뭐 이런 것들이 뭐 요원이고 뭐 간에 뭐 그런 걸 떠나서 대통령과 최초 통화가 12월 4일 0:31분으로 했는 것이 특검에서 드러났는데 이미 0:20분에 이상현 1여단장과 대대장이 통한 것이 드러났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미 그 전에 곽종근에 의해서 명령이 하달된 그렇죠. 거죠. 예. 또 홍장은의 이 체포에 대한 그 지렁이 글씨 초본이 완전히 그동안 또 홍장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뭐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 드러났고 또 뭐 어두운 데 썼기 때문에 그런데 집무실에서 했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까 최초에 그게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고 했죠. 네. 그다음에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재판받은 어떤 수사관도 체포 어떤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다 정언을 했다. 그다음에 군에서 한다면 최소한 체포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 주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의결 표결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 끌어내고 또 주요 요원들을 체포한다는 이런 어떤 것들이 전부 다 기각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번 내란 특검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직위원 재판부 1심 선고가 지금 1월 중순쯤으로 예정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영향을 주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현재 다 기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란이 즉 형법에 의한 내란이라는 건 전제가 일단 헌법 어떤 그 기관들 기능을 완전히 정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또 일정 기간 이상을 예를 들면 군단 이상을 점령해서 그
그 입법, 사법, 뭐 군사 뭐 이런 것을 행사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예.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내란으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허영 교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헌법학의 대가시죠. 1945년 이래로 현직 국가 원수에 의한 국가 긴급건이 내란으로 결정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해서 저는 지기현 재판부가 용기만 잃지 않으면 당연히 무죄로 선고날 거라 보고 저는 민주당도 이런 점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 그래서 2심부터 항소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하자. 이런 어떤 정말 그 사법부의 어떻게 보면 독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적인 이런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기현 판사에게도 뭐 압수수색도 하고 그죠? 그리고 겁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재판부에 대해서 정말 겁박을 하고 있는데 웃기는 거는 이재명이가 해외 순방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사법부를 모독하고 또 검사들이 집단 퇴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 사법부 모독 어쩌고저쩌고. 아니 사법부 모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기현 판사는 물론이고 사법부의 최고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협박을 하고 또 특검을 하고 또 청문을 했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막상 또 이 김용현 어떤 판사 재판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사법부 모독 운운하면서 검찰 뭐 지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참 웃깁니다. 참 1월 달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재판 1심 선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석방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구속 기간이 1차로 만료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당연히 저는 석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합리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저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는 못할 거다. 근데 이제 지기현 지금 재판장도 워낙 그동안 좌파들이 좀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점들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환율 있잖아요. 지금 환율. 오늘 환율이 얼마인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지금 환율이 굉장히 지금 그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1,470원, 80원대 오락가락하면서 달러를 살 때는 지금 1,500원도 벌써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과 서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구조적으로 지금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이 환율이라는 것은 어떤 자국의 원화가 어떻게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리고 달러라든지 해외 이런 어떤 그 화폐 수단과 교환할 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 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달러의 수요가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최대 지금 1년에 200억 불 뭐 그 개별 기업의 투자까지 하면 200억 불 이상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미국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미국에 어떤 주식을 산다든지 해외 유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요는 지금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얻는 수단은 뭡니까? 결국 이제 수출을 통해서 얻는 건데 수출은 그나마 그래도 비교적 되는 편인데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번 것을 그대로 국내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달러를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수단은 외국 기업들이 예를 들면 미국 기업들이 우리 국내에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강성노조라든지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정책에 의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투자를 안 합니다.
있는 기업들도 GM대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다. 또 우리 원화를 보면 우리 원화의 가치가 굉장히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 확장 재정 정책으로 원화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시장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럼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예.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예를 들면 해외 관광객이 왔을 때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버리면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더 떨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원화의 가치가 자꾸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달러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이런 어떤 교환하는 이 환율. 지금 문제는 달러 교환 환율뿐만 아니라 위엔화라든지 주요 통화 환율이 계속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대응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구조적 원인을 터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즉 어떻게 외국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더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어떤 고민을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국민연금으로 막겠다 또 서학 개미들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양도소득세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적인 이런 정책을 자꾸 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국민연금만 더 손해가 보고 또 서학 개미들만 더 손해를 보면 고스란히 국민들과 개인 투자가들에게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보니까 뭐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연금 가지고 환율을 안정시켜야 연금 수익률이 좋아진다. 뭐 이런 궤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자, 오늘 우리 홍석준 전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이슈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영풍 TV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걱정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또 앞으로 있던 경제 상황이 과연 이대로 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 경제력의 미래 어떤 지표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국내외에서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 위배에 되는 이런 어떤 반헌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더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힘도 보태주시고 때로는 채식도 좀 때려주셔서 정신을 못 차릴 때는 차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외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